SJ 그룹 산하의 종합병원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두 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의 차민혁이 걷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병원장과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의 심기를 살폈다. 그에게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또 하나의 성공적인 인수합병 사례이자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 중 하나를 더해줄 사업장에 불과했다. 그는 병원장의 아첨 섞인 보고를 한 귀로 들으며 오직 투입된 자본 대비 수익률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새 아이였다. 가장 앞에 선 소년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결의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그 뒤에 선 여자아이와 다른 소년은 겁에 질린 채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비껴라. 그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맨 앞에 섰던 소년,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저희 어머니가 죽어가요. 돈이 없으면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식의 동정심에 기댄 접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여자아이 다은이 그의 비싼 정장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저희 엄마예요. 대우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민혁은 귀찮다는 듯. 그러나 뿌리치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병원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15년 전 그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지독했던 첫사랑 윤서하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사진만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네가 왜 여기에?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 속으로 사진 속 서아의 얼굴과 눈앞의 새 아이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겹쳐 보였다. SJ그룹의 회장 차민혁.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재기의 신화가 된 남자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망해가던 기업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마이더스의 손, 냉혈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시간은 15년 전 서아가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전부였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던 그의 꿈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의 가난을 기다려줄 자신이 없어요. 그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그날 이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리는 기계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여자가 이 병원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그녀를 닮은 새 아이가, 그녀의 아이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인가? 아니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대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민혁은 아이의 손에 들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굳어있던 입술을 겨우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 앞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희미하고 절박한 물음이었다. 병원 장실에 임시로 마련된 접견실 안. 차민혁은 깊숙한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방금 전 복도에서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안에 남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의 감촉은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그의 심장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거칠게 뛰고 있었다. 병원장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하,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다. 가난 속에서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았던 맑은 눈빛과 보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만들던 그 웃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분명 정교하게 짜인 함정일 것이다. 그의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돈을 목적으로 벌인 짓이 틀림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를 쏘아보던 첫째의 반항적인 눈빛, 겁에 질려있던 막내, 그리고 사진을 내밀던 여자아이의 눈은 서하의 그것을 빼닮아 있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15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채 그는 서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녀를 위해 가장 높은 집을 짓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녀는 그의 말에 그저 웃으며 자신에게는 그 하나면 충분하다고 속삭였었다. 그랬던 그녀가 그를 떠났다. 그의 가난을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잔인한 한마디를 남기고서 그 배신감은 그를 성공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만들었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가 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왜 이런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분노와 그리움, 배신감과 연민, 의심과 희망,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꼬일릴 수 없는 감정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이 혼란을 정리할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냉정한 사실 확인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들어오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우 비서가 접견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10년 넘게 민혁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죽은의 얼굴에 서린 지독한 피로감과 혼란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보게. 김 비서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10여 년 전 그가 막 차민혁의 비서가 되었을 무렵 회장님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보았던 사진 속에 바로 그 여자였다. 윤서하, 아마 이 병원 어딘가에 입원해 있을 걸세. 그리고 아이가 셋 있다고 하더군. 새쌍둥이야. 민혁은 새쌍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누가 배후인지 알아내. 어떤 놈들이 내 과거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하는지 샅샅이 파헤치란 말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구슬렸는지, 이 모든 사기극의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와. 그의 말은 가시돋친 명령이었지만 김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주근의 절박함을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 조사가 아니었다. 지난 15년간 회장님을 올가매온 과거의 망령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단 이 일이 혹시 회장님께 알려줘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회장님은 민혁의 아버지인 차건일 명예회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민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내 아버지는 이 일을 알아선 안 돼. 이것은 온전히 내 문제야. 그러니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그의 단호한 어조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가 방을 나간 후 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불빛을 밝혔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 아니라면 그녀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그의 성공은, 그의 부는, 그의 제국은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만년필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편지 대신 그가 서에게 주었던 낡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조악한 솜씨로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집 모양의 열쇠고리. 나중에 내가 지어줄 집이야 라며 건넸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받은 듯 행복해했었다. 그는 열쇠고리를 꽉 쥐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냉정한 얼굴 뒤에 15년 전 길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슬픈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만이 폭풍전야처럼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진우 비서의 보고는 차갑고 건조한 사실들의 나열이었지만 그 내용은 차민혁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윤서하의 지난 15년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과 풍요가 아닌 처절한 가난과 모성애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보고를 받은 후 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성공 신화 전체가 거대한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윤서하를 즉시 VIP 병동으로 옮기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뿐이었다. 한결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시끄럽고 비좁던 6인실에서 하룻밤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쾌적한 1인실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친절해졌고 담당 의사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직함은 하나같이 쟁쟁했다. 동생들은 마냥 좋아했지만 한결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집요하게 물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간호사도 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실마리를 흘렸다.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단다. 얼마 전
병원에 투자하신 SJ그룹 회장님이시라고. SJ그룹 회장. 그 단어는 한결의 머릿속에서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지금 돈으로 자신들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15년 동안의 무관심과 방치를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민혁이 들어섰다. 그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곧장 침대로 다가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서하를 내려다보았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저미게 했다. 한때 생기로 가득 찼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많은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없는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이 그 앙상한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세어하야. 그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그가 막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손대지 마세요. 민혁이 돌아보자. 한결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대웅과 노을은 겁을 먹은 채 형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민혁은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가볍고 고맙다는 말은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당신이죠. 우리 엄마 여기로 옮기라고 한 사람. 한결이 차갑게 물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한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겁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리 엄마의 고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런 게 아니다.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뭐요. 한결이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텅 빈 병실을 울렸다. 우리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다 쓰러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월세 걱정할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냐고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돈으로 죄책감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소년의 외침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혁의 심장을 후벼 팠다. 변명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는 서하와 아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성공은 결국 그들의 불행을 담보로 쌓아 올린 탑에 불과했다. 당신의 그 돈, 역겨워요. 우리는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한결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는 결코 울지 않았다. 그것은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작은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차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적대적 M&A에서도 승리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고작 14살짜리 소년의 순수한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프고 정당했다. 그는 결국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이들의 눈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패배자처럼 조용히 병실을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했다.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도 서러운 거절의 말이었다. 한결의 분노 어린 거절 이후 차민혁은 아이들 앞에 나설 용기를 잃었다. 그는 병실 근처를 맴돌 뿐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서아의 상태를 보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돈과 권력은 서아의 병세 앞에서는 무력했다. 결국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이었다. 간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이들은 VIP 병실의 값비싼 소파에 앉아 망연자실했다. 넓고 안락한 공간은 아이들의 절망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무력감으로 변해 있었다. 대은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막내 노을은 누나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다. 엄마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새 아이를 덮쳤다. 그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기에 그 전부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아이들에게 엄마의 개인 사물함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6인실에 있을 때 쓰던 작은 사물함이었다. 아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전에 엄마가 머물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여러 명의 환자들이 누워있는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도 아주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사물함 안에는 엄마의 물건이랄 것이 거의 없었다. 낡은 스웨터 한 벌, 다해진 양말 몇 켤레,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사준 립밤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초라한 유품들이었다. 한결은 차오르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짐을 쌌다. 그때 다은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상자였지만 엄마가 늘 머리맡에 두고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는 엉성한 솜씨로 만든 털실 인형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나 있었지만 대우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인형 아래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자 그 위에는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로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차민혁 귀하. 다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어쩌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것은 엄마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의 조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왜 이 편지를 붙이지 못했을까?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대우는 상자를 품에 안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결에게 다가갔다. 오빠, 이거 엄마 사물함에 있었어. 그녀가 내민 편지 봉투를 본 한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걸 왜 가져왔어? 그런 사람한테 보낼 편지 따위는 찢어버려야지. 한결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오빠. 대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 편지에 그 이유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실이 뭐가 중요해. 결과는 똑같잖아.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우다 병들었고 저 사람은 15년 동안 자기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어. 한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엄마가 늘 그리워하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잖아.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해. 저 아저씨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엄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 대은의 간절한 호소에 한결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아이의 말대로였다.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미움과 원망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엄마의 남은 시간을,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지켜주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대은은 편지와 털실 인형을 품에 안고 차민혁을 찾아 나섰다. 그는 병실에도 이사장실에도 없었다. 아이는 수소문 끝에 그가 병원 옥상 정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쌀쌀한 밤 공기가 부는 옥상. 그는 홀로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대은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대은은 그렁그렁한 눈물을 애써 참으며 품속에서 편지와 인형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게 엄마 상자 안에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 물건인 것 같아요. 민혁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손 위로 향했다. 낡은 털실 인형,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 그것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추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돌아온 과거의 편린들을 받아들었다. 차민혁은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아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착한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누렇게 바랜 이 낡은 편지 봉투 하나에 멈춰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얇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다. 그 위에는 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익숙한 서하의 단정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다. 민혁 씨에게. 그는 첫 문장부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한자 한자 그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민혁 씨가 읽게 될 일이 없기를 바라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출장을 떠난 사이 아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은 제게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당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역시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문과 어울리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고요. 민혁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의 아버지가 서하를 만났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제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돈 봉투를 주셨어요. 그 돈을 받고 당신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우리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편지지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의 아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서하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알고 있었다. 민혁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과 아이 모두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나야만 했어요. 당신을 배신한 나쁜 여자로 기억되는 것이 차라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말이라고 믿었어요. 부디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빨리 잊어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그를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사랑과 희생만이 담겨 있었다. 15년 동안 그를 지배해온 배신감과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책감과 아버지를 향한 불타는 분노였다. 그의 손에 들린 털실 인형이 부서져라 쥐어졌다. 이것은 그가 서에게 주었던 순수한 사랑의 증표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짓밟고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차민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지독한 슬픔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옥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총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그의 아버지. 차건일 명예회장이 사는 평창동의 대저택이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민혁은 폭풍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집사들이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놀라 길을 비켰다. 그는 곧장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차 회장은 고서 구슈를 읽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들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민혁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편지와 털실 인형을 아버지의 책상 위로 던졌다. 차 회장의 시선이 그것들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께서 제 인생에서 송두리째 도려내버리려고 했던 한 여자의 진심입니다. 차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들춰서 무엇하겠다는 게냐. 나는 널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초해선요, 민혁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 여자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최선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몰랐던 제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외침에 서재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아버지께서 제게서 빼앗아 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사랑, 제 행복, 제 아이들의 웃음, 제 인생 전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고작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의 탐욕과 자존심을 위해서 말입니까? 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노여움이 서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그 계집이 네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의 네가 있었을 것 같으냐? 지금의 SJ그룹이 있었을 것 같으냐? 나는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해 더러운 일을 자처했을 뿐이다. 그 순간 민혁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입 다무십시오. 당신은 나를 위했던 것이 아니야.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했을 뿐이지.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살인자나 다름없어.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SJ그룹, 당신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 다 가지십시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이 망쳐버린 내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무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15년간 그를 묶어왔던 지독한 굴레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나온 차민혁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윤서하. 그리고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의료진을 소집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업가의 냉철함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한 남자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대한민국이 없다면 세계 어디든 뒤져서라도 최고의 의사를 데려오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기만 하십시오. 그의 명령은 결연했다. 병원은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의 간 이식 전문가들로 팀이 꾸려졌고 전국적인 뇌사자 장기이식 정보망이 가동되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하루하루 서아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갔다. 민혁은 그런 아이들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서에게 이식할 수 있는 뇌사자의 간이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다. 모두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기쁨은 길지 않았다. 수술 전 최종 검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서하의 혈액형은 희귀 혈액형이었고 오랜 영양실조와 병환으로 인해 수술 중 대량의 수혈을 감당할 몸 상태가 아니었다. 담당 주치의는 민혁과 아이들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환자분의 몸이 일반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계 가족에게 간과 혈액을 동시에 수혈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가족을 찾는 것은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팔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텐데. 하지만 그는 아직 너무 어렸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검사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참인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아이들의 친부입니다. 간이식 적합 여부와 혈액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한결은 저도 모르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남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병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과 아이들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결은 복잡한 심경으로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증오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남자.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간 이식에 최적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혈액형 또한 환자와 동일한 희귀 혈액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다음과 노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차올랐다. 하지만 의사는 차마 웃지 못했다. 그는 민혁을 따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결은 불안한 마음에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차민혁 회장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 일부를 기증하시는 것만으로도 회장님의 몸에 큰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수술에 필요한 만큼의 대량 헌혈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증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도저히 권해드릴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의사의 경고는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하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혁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한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리 친아버지라 해도
과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그는 그동안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목숨도 돈으로 계산하지 않을까? 그러나 민혁의 대답은 한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 목숨은 상관없습니다. 그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목숨보다 서아 씨를 살리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그녀와 내 아이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위험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남은 생 전체를 걸고 하는 처절한 속죄의 약속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생각들이 하얗게 비워졌다. 증오, 원망, 불신. 그를 지탱해왔던 감정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남자는 돈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엄마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부정하고 또 부정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마음을 덮쳤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남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차민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다. 그는 아이들 앞을 지나가며 처음으로 한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에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차민혁이 누운 침대와 윤서아가 누운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다. 15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은 그들의 뒷모습이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김진우 비서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다. 마침내 수술 종료를 알리는 등이 켜지고 녹초가 된 얼굴에 집도이가 나왔을 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로 달려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터져나갔다. 대운과 노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한결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벽에 이마를 기댔다. 지난 15년의 세월과 며칠간의 피 말리는 시간이 그 눈물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의 며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민혁과 윤서아는 나란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은 15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 그들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는 듯 했다. 아이들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결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무거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민혁은 먼저 의식을 되찾았다. 마취에서 깨자마자 그가 찾은 것은 서하였다. 그는 아직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 서하의 병실로 향했다. 서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기적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에 찾아왔다. 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고 있을 때였다. 미동도 없던 서아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이 기적처럼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물 흘리는 아이들의 얼굴과 그리고 그 뒤편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민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세오하야, 윤서하.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움직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혁 씨. 그 한마디에 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는 듯 몸을 움직이다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서하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하지 마. 서하야. 그의 울음은 지난 15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긴 절규였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거짓과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하는 힘겹게 고개를 저어뒀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마주잡고 링거를 꽂지 않은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돌려 침대 주위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한없이 따뜻해졌다. 우리 새천사들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서였다. 그것은 민혁을 올가매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구원의 말이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그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쁘죠? 서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서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의젓한 첫째 한결, 마음 따뜻한 둘째 다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 노을까지. 그녀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안도했다. 그녀는 다시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혁 씨, 우리 아이들 곁으로 와줘서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것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1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재회였다. 증오와 오해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사랑과 용서만이 남았다. 병실 안에는 네 사람의 조용한 울음소리와 그들을 감싸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눈부시게 고요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기적은 신기루 같았다. 윤서아가 깨어난 후 며칠 동안 병실에는 꿈결 같은 행복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잘거렸고 차민혁은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과일을 깎고 책을 읽어주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평생의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기적은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가난과 병매에 시달려온 서아의 몸은 민혁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준 이식수술의 무게를 감당해내지 못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서서히
생명의 끈을 놓기 시작했다. 의사는 민혁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다. 민혁은 아이들에게 차마 그 사실을 전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서하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서하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담고 민혁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했다. 마지막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였던 서하는 아이들을 머리맡에 불러 앉혔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쓰다듬었다. 우리 맏아들 한결아, 엄마 없어도 동생들 잘 챙기고 씩씩해야 한다. 알았지? 한결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소녀는 이미 가장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마음 따뜻한 우리 딸, 다은아. 지금처럼 늘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주렴. 다은은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우리 막내, 노을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커야 해. 엄마가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서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혁 씨, 고마워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와줘서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말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요란한 기계음 대신 평화로운 미소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고 민혁은 잡고 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1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서하의 장례식은 조촐하지만 정중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것을 싫어했던 그녀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이 모여 조용히 그녀를 보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하의 모습은 남겨진 네 사람의 가슴에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아로새겼다. 차 회장은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혁 또한 그를 찾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새아이의 출생신고서에 14년 동안 비어있던 아버지의 칸을 채워 넣었다. 차한결, 차대훈, 차노을. 그의 손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민혁의 대저택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제 고아가 되어버린 옥탑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궁전처럼 넓고 화려한 집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낯선 공간은 엄마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할 뿐이었다. 네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민혁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넓고 좋은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혁 역시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슬픔 속에서 아주 서툴고 어색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1년 후, 한때는 차가운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던 평창동의 대저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요리 냄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라는 말처럼 네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이겨내며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차민혁은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넥타이를 매는 대신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물론 그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엉망이었고 딸의 머리 모양은 늘 삐뚤삐뚤했지만 식탁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아들의 학교 상담에 참석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놓쳐버린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벌충이라도 하려는 듯 모든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한결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건축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며 아버지와 미래에 지을 집에 대해 토론했고 때로는 서툴게 마음을 표현하는 아버지를 먼저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듬직한 맏아들이 되어주었다. 마음 따뜻한 대우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그림에는 늘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과 그들 위에서 밝게 빛나는 엄마 별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집안 곳곳에 걸려 텅 비어있던 공간을 따뜻한 색채로 채워주었다. 막내 노을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늘 약을 달고 살던 아이는 이제 형과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며 축구를 할 만큼 튼튼해졌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는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서아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 네 사람은 하얀 국화꽃을 한 아름 사들고 그녀가 잠든 언덕을 찾았다. 묘지는 정갈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비석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아이들의 외할머니, 즉 민혁의 어머니가 다녀간 흔적일 터였다. 네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에게 지난 일 연간의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이번에 건축 공모전에서 상 탔어. 아빠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랬어. 한결이 쑥스러운 듯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 복도에 전시됐어. 엄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은이가 자신의 그림을 복사한 작은 종이를 비석 앞에 놓았다. 엄마, 나 이제 감기 안 걸려. 형가랑 축구 시합해서 이겼다. 노을이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민혁은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서아의 영정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있어. 서아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야.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서아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슬픔은 이제 그리움이 되었고 아픔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비록 곁에 없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민혁은 한 손으로는 다은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노을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옆에서는 어느새 훌쩍 자란 한결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차민혁은 문득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서하를 잃은 15년 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 덕분에, 그리고 그녀가 남겨준 새 아이 덕분에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그들은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늘에 있는 엄마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주면서